정말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일단 정말 큽니다. 장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배우자의 의처증, 의부증 이것들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명백한 이혼 사유냐 하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의심을 하는 쪽에서 자기가 그러한 정신병적인 증세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고 노력을 실제로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부로서 상대방이 이제 의처증도 병이니까 배우자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그것을 함께 도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하는 쪽에서, 의심하는 쪽에서 뭐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부인하고 전혀 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이럴 때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아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 사례에서도 부인이 남편이 의심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결이긴 한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남자 관계를 캐물으면서 폭언을 하고 부인의 직장에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심한 정도의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부인 쪽에 대해서 남편한테 위자료를 물어줘라 이렇게 판단이 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그 부인이 다른 남자들하고 불륜 관계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문자 메시지를 막 이렇게 주고받고 또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고 그래서 남자가 현장에서 안 들켜도 뭐 문자 내지 뭐 이런 음성 갖고 그렇죠. 그럼 증거가 그 돼요? 외박이라는 게 남편이 의심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뭐 CCTV 굉장히 심한 정도의 의심이긴 하지만 오히려 부인한테 책임을 물어서 부인한테 위자료 700만 원을 물어줘라. 이렇게 판단한 사안이 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가 상당히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증거로 많이 나오는데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휴대폰 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는 이메일 이거를 몰래 알아내가지고 열어보면요. 그 비밀 침해죄가 돼요. 아, 그래요? 그 형사 범죄가 되고요. 형량이 꽤 높아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안에 내용이 약간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그거를 알아내서 열어본 게 더 그 자체가 그렇죠. 뭐 의심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남편이 그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여러 번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굉장히 든든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의처증 때문에 발생하는 뭐 부부간의 불화, 부부싸움 이런 거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런 문제를 다루고자 하면 이분 빠질 수 없습니다. 절대 빠질 수 없죠. 네,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신동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부부싸움 실제로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근데 옛날보다 좀 많이 늘어났나요? 뭐 어떤가요? 그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아니고 그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우지하죠. 그래요? 경제가 좋으면은 돈이 많아서 남자들이 바깥에 술 많이 먹다 보면 좀 많이 벌어지는 거고 경제가 나쁘면 집에 일찍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사례 하나만 뽑아보시죠. 그거는 젊어서 의처증 때문에 많이 시달리던 그 할머니가 주무시는 할아버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경찰서에 의처증 남편들이 오면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그 경찰서에 뭐 그게 온다고 다 의처증인지 그건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근데 이제 혹시 그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상당히 창피해하죠. 의처증 때문에 마누라를 때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무지하게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핑계를 냅니다. 이제 와이프가 뭐 늦게 들어왔다는 둥 아주 뭐 이게 나쁜 얘기만 계속. 그렇죠. 와이프에게 책임을 좀 묻는. 자기가 이제 그 빠져나가려고. 근데 의처증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의처증 환자들이 자기 부인이 불륜을 한다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게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간통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신고하는 거죠. 좀 그럴 때는 이제 신고 떨어지면 무조건 경찰에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뭐 의처증이다, 뭐 불륜이 의심간다 이런 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간통을 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경찰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저 방에 들어간다, 들어가가 있다 이러면 가요? 아 그건 갑니다. 그건 가서 자료 수집하고 피해자 검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 합니다. 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증거도 없이 그냥 막연한 의심만을 가지고 신고를 했다가 거꾸로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고죄죠, 무고죄. 그 간통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무고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는데요. 그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증거를 좀 조작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하면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출신이라 증거 인멸도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의심 안 받으려고 이렇게 좀 노력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밖에서 아예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럼 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바꿔야죠, 방법을. 아, 저만의 노하우는 다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게 아이, 있어요? 그건 각자의 그 노하우는 다 있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나서 그 스킨 안 바르는 거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아니, 샤워하고 스킨을 왜 안 발라요? 아, 밖에서? 예. 집에 있는 거하고 틀리니까. 밖에서 왜 스킨을 안 바르세요? 뭐 그리고 팬티 제대로 입었나 계속 확인. 팬티가 잘 입었나. 아니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바깥에서 뭐 다른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밝히지. 지금 어떤 대답이 듣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러진 않더라도 그런 하기에 그런 게 없게 간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처가 네. 무관심할 때는 일부러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네. 좀 살짝 딴짓 이렇게 일부러 좀 한 적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좀 뭘 묻히고 간다든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립스틱 같은 립스틱 하고 그래도 묻히고 네. 안 그래도 다른 냄새, 향수 같은 거. 여자 향수 사갖고 네. 그러면 성공하셨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공하셨어요? 관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은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우리 남자가 딴짓하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더 갖죠.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 그때뿐이지, 그건 사실. 자, 오늘도 신동선 교수님과 함께 현장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의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처증, 의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새로운 형태의 의처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화면을 함께 봐주세요. 남자는 네모하면 의처증이 심해진다. 무능하면. 무능하면? 남자들이 무능해지면 온갖 걸 다 의심하게 되고 자격지심이 생기다 보니까 내 마누라부터 잡고 그걸 잡는 방편의 하나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나 해봤거든요. 그래요? 직장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저하고 가차운 친구같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의처병이 일어났을 때는 막 옷도 다 벗겨놓고 패서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창문을 들여다보면 뺑글뺑글 돌아가며 패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오강도 쏟아주지, 기저귀도 갖다 빨아주지.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나서. 매일, 예,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래서 내가 직장이 그만두고 나서 의처병이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성재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성연대 대표로서. 저는 딴짓하면 의처증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짓을 하면
자기가 오히려 의심도 이 여자도 뭐 심해지지 이런 거. 않나. 자기가 바람 피면 이 여자도 바람 예, 필 거다. 그럴 것 같아요. 남자는 딴짓. 자기만큼 보는군요. 예. 저기 그래요. 남성 대표니까 맞을 거야. 그거. 자, 이 중에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공개합니다. 일찍 강소민 선생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직장을 관두면. 무능하면. 네. 절대 간두기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의처증이 젊은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와. 이야기입니다. 야, 근데 퇴직을 할 정도면 아내도 상당히 나이가 드셨는데 명예퇴직. 빨리 잘리는 거. 요즘에는 많아요. 대기업 같은. 그렇기도 하고 또 퇴직을 하신 분들도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저 사람이 바람을 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망상장애는 사실 4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40대 이상에서 이제 발병. 60대, 70대도 있어요. 60대, 70대, 그러니까 즉 그 배우자의 성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배우자가 70, 80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의처증을 보이면서 그 어떤 놈하고 바람피냐, 어떤 할아버지 만나냐 그러면서 폭력을 쓰는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